월요일 전격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유이동 의원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희동입니다. 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장 치열하게 경쟁이 펼쳐진 곳 중 하나인 평택을에서 당선을 하셨는데 네. 지난주 바로 본회의에 참석해서 배지를 다신 순간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글쎄, 이번이 네 번째인데요. 네 번. 배지가 주는 무게감, 예. 책임감 이런 거는 아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항상 무거운 거 같고요. 예. 일단 첫 번째 든 생각은 이번 선거 과정이 굉장히 치열하고 어려웠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에게 보내주셨던 시민들의 그 지지, 격려 또 거기에 덧붙여서 기대들도 많이 있으셨을 텐데 그 기대들을 어떻게 기대에 부응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 많이 했습니다. 네. 의원님이 이제 4선이시잖아요. 네. 네. 상임위는 이번에는 어디를 좀 염두에 두고 계실까요? 저는 선거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께 토의에 가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지금 평택이라는 지역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지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국토교통 분야여서요. 네. 국토위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예. 지역 현안을 많이 챙기시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송파 개표소에서 네. 나흘째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네. 있는데 네. 이 시위 참가자들이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가 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아직 좀 부족해서요. 네.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00% 공감을 하고 네. 이게 기본적으로 국민의 가장 큰 권리 중에는 하나인 그 참정권이 훼손당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이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재선거가 될지 어떤 방식이 돼야 될지는 좀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야가 네. 국회가 좀 심각하게 또 절박하게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선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네.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여야가 해결 방안을 논의해야겠다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말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재선거를 해야 된다. 그것도 전국 단위 재선거를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당내에서 예를 들면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투표나 재선거를 추진하겠다는 게 당 지도부의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 재투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면 추진 계획과 범위도 제시하라. 좀 약간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해석들이 나오는데 일단 장 대표가 이렇게 재선거까지 요구하는 배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글쎄요. 장 대표께서 어떤 취지로 어떤 배경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도 저희가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당내에 이 협의를 거쳐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었으니까 네. 당의 전체적인 목소리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상황을 선거를 가장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국가기관인 선관위로부터 참정권을 침해받았다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폭넓은 공감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게 국정감사라든지 뭐를 통해서라도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강합니다만 아직까지 재선거에 대해서 당내 의견이 하나로 모아진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장 대표가 최근에 거치를 묻는 질문에 거치 얘기하는 분들은 올림픽 공원에 가보길 권한다 이렇게 답을 한 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퇴론을 유축한 거다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장 대표의 책임 어디까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지금 이번 선거를 직접 뛰어보시는 후보들은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분위기가 정말로 안 좋았어요. 네, 그리고 또 그것이 지금 나온 우리 지방선거의 성적표
뭐 썩 좋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시고 계신 부분이고 네. 그렇다 보면 이것을 이제 앞으로 당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지도부의 거치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논의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한데 또 동시에 네. 선거 과정에서 들어보면 당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지 못하고 분열하고 있는 목소리가 계속 비치는 거에 대한 불만이 훨씬 더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안을 장 대표께서도 이게 뭐 그 올림픽공원에 있는 재선거랑 당신의 지도부의 거치랑 연결하시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조금 차분하게 어떤 것이 당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한 수기를 좀 충분히 거쳤으면 좋겠고요. 네. 이런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분란을 계속 일으키게 되면 사실은 당에게는 굉장히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 더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표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 의원님께서 선관위에 대한 비판과 부정선거 주장은 구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자, 이 선관위에 대한 비판과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 어떻게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본연의 임무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어떤 부분에서 보면 이게 과연 그 선관위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들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속풀이 투표라든지 아니면 직원 채용하는 데 있어서 뭐 가족을 채용한다든지 또 최근에 대통령이 투표하는 과정에서 기표소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투표용지를 노출시키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선관위의 대처 능력이라든지 관리 능력이라는 거는 뭐 거의 빵점에 가까울 정도였었기 때문에 네. 이 조직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등장을 했고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부정선거라는 담론에 대한 그 자양분을 오히려 선관위가 계속 제공하고 빌미를 제공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선관위 조직 개편은 뭐 거의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원점에서 좀 본질적인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부실 선거 관리인 것은 분명하지만 네. 그것이 국가 조직이 함께 가담한 부정선거로까지 연결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장도영 대표가 어제 이제 재투표를 요구하면서 사전투표도 없애야 한다고도 말을 했는데요. 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투표 폐지에 대해서. 저는 사전투표 폐지에 대해서는 장 대표가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선거 중간에 투표를 하게 되기 때문에 후보를 충분히 선거운동이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전투표 기간을 허용하는 것은 충분히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투표율을 높이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선거에 반영하자는 의미니까 예. 오히려 선거일을 뒤로 조정을 해서 본선거일과 붙이게 되면 실질적으로 원래 의도했던 충분한 투표 기간을 주면서도 또 동시에 선거 중간에 왜곡된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의미 있는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야가 공히 일제히 그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한데 이제 네. 만나서 국정조사 일정 방식을 협의를 하겠죠. 그런데 여야 합의가 원만히 될지 또 빠르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당연히 일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될 이유도 없고 이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반대를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저는 여야가 아주 빠르게 합의하고 좀 속도감 있게 국정조사까지 연결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어 보이는데 정부 여당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한다면 오히려 민주당이 갖고 있는 그런 부담도 덜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나빠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합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근데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또 당에서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검경 합수본 구성으로 수사를 하는 거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 많이 들고 왜 하필이면 검경 뭐 합수부 구성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예. 그 통일교에서 그 소위 말하는 정치권의 뭐 비자금이 이렇게 흘러 들어갔다라는 네. 조사를 할 때 네.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특검을 했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누구죠? 지금 부산시장 전재수 당선인. 네, 네. 에 대해서는 검경 합수부 조사를 통해서 해결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제 기억에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 검경 합수부 수사를 통해서 나온 결론이라는 게 결국엔 전재수 지금 당선인한테 거의 면죄부 주는 그런 도구로 활용됐다라는 생각이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전 특검으로 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것들이 특검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특검은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대통령께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선관위 감사가 가능하게 한 감사헌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공동 발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보기에는 공조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한동훈 의원이 당에서 제명이 된 상태로 무소속으로 국회에 입성을 한 상황인데 네. 이런 행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무소속 이거 우리 당이 아니고 이것을 이 문제에 관해서는 떠나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고 국회의 직접적인 통제도 받지 않고 이 선관위가 사실은 감사에 대한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게 하도록 하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고요. 네. 그것을 하는데 우리 당 아닌 의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공동 발의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워낙에 이 사안이 중하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이제 국회의장단 선출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당 의원총회에서 부의장으로 추인된 박덕흠 의원 대신에 조경태 의원에게 28표가 나온 게 좀 화제가 됐습니다. 당에서 반응들 중에 특히 유영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조경태 의원을 찍은 25표를 거론하면서 이게 사실이면 이거 초딩보다 못한 짓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당을 떠났으면 한다고까지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게 확인된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회 관례상 당선자의 표수만 발표하게 돼 있고 다른 분이 몇 표가 나왔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또 우리 당내 의원들이 찍었다는 확인도 할 수 없는 거여서 제가 그 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하여튼간 여튼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 과정에서 들은 가장 큰 이야기가 우리 당내의 갈등, 분란 이것이 우리 당에 대한 지지를 거두게 하는 주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이런 논란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제 지방선거 결과 놓고 당 안에서 평가가 엇갈렸고 앞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은 정말 치열한 선거였다.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자, 가장 아쉬웠던 대목. 이거 정말 다음 선거에서는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대목이 좀 궁금합니다. 전반적으로 당 지도부에서 그러니까 선대위에서 이 선거를 이번 선거를 어떤 의미라고 규정을 하고 그 규정된 것에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체계적으로 캠페인을 이끌어 나가는 힘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각자 지역 후보들이 각자 도생하는 그런 선거 국면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당의 선거 캠페인을 기획하고 이끌어 나가는 실행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더 보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의원님께서 보수 재건 출발은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면 네. 이 보수 재건을 위해 목소리를 하나로 모은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방안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우리 보수를 지향하는 정치인들이 당내, 당 밖에 굉장히 이렇게 넓게 파편화돼서 흩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목소리들을 하나의 그 정당 틀 안에 가둬서 담아서 이것이 명실상부하게 우리 정부 여당을 효율적으로 견제하면서도 우리 보수 가치를 좀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구체적인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지금 그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그 제명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가능성에 대한 얘기 선거가 끝나자마자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네. 보수 통합을 위해서 이 복당 문제 조속히 매듭을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단순히 그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뿐만 아니라 재보수 세력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계기와 시점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한동훈 의원 복당에만 너무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이야기가 좀 다른 데로 흐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저는 뭐 보수를 지향하는 또 표방하는 그런 정당들, 그런 정치 세력들과는 종합적으로 한 번에 다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런 시도, 계획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내년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그 보수 재건 통합의 계기나 시점은 언제로 구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선거에 너무 닥쳐서 하게 되면 화학적 결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결합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좀 빨리 지금이라도 지금 그 선거로부터 자유로운 지금 이 시기에 그런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보수 각 정파마다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양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또 공통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가치는 뭔지 그렇지만 또 각자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는 뭔지를 일단 우선 확인하는 것만 해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작부터라도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 그 원내대표 선거 일정이 잡혔는데 당초 내일 9일 열릴 예정이었다가 모레 10일로 하루 연기됐습니다. 지금 차기 원내대표에 출마한 김도읍 성일종 의원이 좀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 얘기하셔서 그게 이제 받아들여진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네. 이걸 놓고 특정 후보를 몰아주려고 선거 일정 서둘러 잡았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새 후보가 다 합의를 했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문제 제기는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게 특정 후보를 밀어주려고 했는지 저는 사실은 들어오니까 며칠 안 돼가지고 내막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는 이게 굉장히 예민하다면 예민할 수 있는 문제인데 새 후보께서 합의를 해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당이 좀 변화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들이 바닥에 충분히 깔려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선거 후에 원내대표 선거인데 이번 원내대표는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원내대표가 매우 중요하죠. 특히 지금처럼 여대 야소가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난 상황 속에서는 원내대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번 3년차 원내대표는 하반기 원구성 협상에 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상대로 얼마나 이 협상을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원구성 협상에서 우리 당이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는지 이런 능력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를 친윤 대 친한의 대리전이다. 이렇게도 분석하시는 시각도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데 그러면 세 분이 나왔는데 그렇게 나누기에는 한 분이 외롭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하반기 원구성 협상이 초미의 관심사지 않습니까? 저희 그렇습니다. 그 예. 전격 시사하고 지난주 인터뷰에서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법사위뿐만 아니라 뭐 정무위, 산자위 같은 경제 관련 상임위도 민주당이 다 확보하길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자, 의원님께서는 이 원구성 협상에서 국민의힘에서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상임위가 있으실까요? 특별히 확보해야 되는 것을 제가 얘기하기보다는 원내대표가 되시는 분이 이제 보관이 있으실 텐데요. 네. 방금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국회라는 건 오랫동안 관례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관례가 어느 순간부터 깨지고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 관례를 무너뜨린 원내 다수당은 그 순간은 굉장히 달콤할 거예요. 거기서 얻어들이는 과실이. 하지만 그게 관례를 무너뜨린 것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부메랑 효과? 소위 말하는 그 복수는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혜롭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예전에 있었던 여당들도 힘자랑을 할 줄 몰라서 그걸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것이 가져다주는 부작용이 그 순간에 얻는 과실보다 훨씬 더 크고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안 한 거였거든요. 지난번 국회였던가요? 네. 민주당에서 한번 그 국회 전체 상임위 위원장을 독식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제발 부탁이니까 이거 좀 당신 국민의힘이 좀 나눠서 가져가라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게 자신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돌아간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원구성 협조를 요청하면서 선관위 개혁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도 내놓았는데 네. 이게 선관위 개혁 논의에 나선 진위가 원구성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거다. 다시 말해서 별 진정성 있는 그런 제안은 아니다. 이렇게 또 비판적인 시각도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것이 선의에 의한 그러니까 선관위 개혁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본질적인 개혁을 이끌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닌 여야 협상의 수단 중에 하나로 사용을 한다면 저는 국민들께서 금방 알아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민주당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그런 시도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민주당도 서울시장 패배 이후에 대표 책임론도 계속되고 있는데 상대당 민주당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굉장히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 같아서. 근데 또 타당의 지도부 리더십 교체에 관한 부분을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진 않는데요. 저는 최근에 언급되는 그 어느 분이 되더라도 당내 갈등, 내홍 이런 것을 쉽게 잠재우지는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여당 내 분열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한성숙 지명자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그분이 어떤 분이 좀 알아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정치인이 총리가 되지 않겠냐라는 함화평이 많았었는데 기업인 출신이 돼서 그거는 좀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여성이라는 부분이 장점일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각부를 총괄할 수 있는 정도의 총리의 역량을 갖고 있느냐 이거는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메시지가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거의 가격을 누르기 위해서 공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대출을 규제한다든지 세금을 올린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수요 억제책만 쓰셨는데 저는 이번에는 공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분을 좀 밝히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유희동 의원이었습니다.